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지난 1월 1일에 새로운 목표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2월의 시작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 이유와 나라 탓, 세상 탓하며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보낸 듯 하네요.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보았듯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 즉 의식의 알아차림과 깨달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진리와 진실은 무겁기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시 여겼던 일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세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나라 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성취와 꿈들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국민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분들은 레거시 미디어에 반복되는 거짓되고 편향적인 언론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들은 잘못된지도 모르는 정보들을 반복해서 주입받고 있지요.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와 권력 앞에 굴복한 모습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 제47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역시 예측에 실패했는데요. 이 역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하우스 이펙트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NBC, ABC와 같은 전통적인 즉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난 2016년 여론조사가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보도를 해 큰 망신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해리스의 당선을 위해 굳이 오차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2.3 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전국이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난세의 형국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합니다. 개인을 넘어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 박종훈의 트럼프 2.0 시대에서 글로벌 대격변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봐야 할 큰 그림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7년간 국내외의 경제사 한복판에 계셨던 경제 전문가 박종훈 전 KBS 기자님의 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안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언론은 트럼프 당선 예측에 또다시 실패했을까? 2024년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후 대선 기간 내내 국내 언론은 해리스 대세론이 압도적이었고 대선 직전까지도 해리스의 우세 속에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의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언론들이 트럼프의 당선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던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2024년에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언론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를 밝히고 조사하는 순간 반대 지지자들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이름을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죠. NBC나 ABC 등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 언론들 역시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해리스가 대세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미국 언론사들이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있을 수 있으니 대중의 평양성에 동조하려는 심리인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고 해리스 대세론을 만들기 위한 보도를 쏟아내는 것이 일견 이해되기도 하죠. 그러나 투표권도 없고
보도 내용으로 미 대통령 당선에 일말의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한국 언론들이 마치 우리 편을 응원하듯 해리스 대세론을 쏟아내는 보도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원하는 편을 맹목적으로 응원하며 국민들이 현 상황을 착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여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대처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당장 미 대선 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행보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2024년 4월에 이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트럼프를 만난 후 지속적으로 트럼프와 교감을 쌓아왔죠. 하지만 한국은 물밑 접촉만 했을 뿐 아소다로 같은 고위급이 직접 트럼프를 만나는 일은 없었죠. 평소 과시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을 만든 셈입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부랴부랴 트럼프를 만나봤자 4월부터 견고하게 유대를 쌓아온 일본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언론이 미국 대선 상황을 오판하게 하면 이러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죠. 당장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도 달라지게 되죠.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와 국방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정 적자 문제는 물론 군수산업의 미래에도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요동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의 금리와 달러와 가치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죠. 이처럼 중요한 미국 대선 향방을 분석하는데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바람을 담아 객관성을 잃게 되면 결국 정부와 기업, 개인 투자자들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충격에 빠져 당황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늦었지만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이제부터 펼쳐질 트럼프 시대 4년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비만 있다면 트럼프 리스크를 오히려 트럼프 기회로 바꿀 수도 있죠. 왜 미국인들의 절반이 트럼프에 열광했을까? 우리나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위험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죠. 특히 한국에 불리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트럼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특이해 보이는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2번이나 대통령이 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친 말을 쏟아내고 아무리 독특한 정책을 내세워도 미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죠. 지지를 넘어서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미국의 향후 정치 구도와 경제 체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가진 거대한 나라임에도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코끼리가 전력으로 질주하는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의 삶은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만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왔음에도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죠. 그나마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2024년에야 미국인들의 시간당 실질 임금이 197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죠. 미국은 이토록 빠르게 성장했는데 미국인들의 시간당 실질 임금이 50년 전과 같다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탓에 미국의 중산층은 왜 자신들만 더 가난해진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소득을 유지했을까요? 여기에는 맞벌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쓴 책 맞벌이의 함정을 보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계속해서 줄었던 시기에도 가계소득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서 4인 가족 중에 한 명만 일해도 충분히 가족을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중 두세 명이 일해야 예전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때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 시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8%에 이를 정도로 치솟아 올랐는데요. 임금이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치솟은 물가에 맞춰 임금을 올리려고 했지만 강경한 노동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임금 상승이 극단적으로 억제됐죠. 물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강경한 노동정책이 미국의 경제 부활을 이끌었다고 평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악화됐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죠. 문제는 당시 클린턴이 미국 경제를 부활시킨 방법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킨 덕이란 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야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덕분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들은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질 나쁜 일자리로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중국에서 값싼 제조업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공산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실제 소득이 회복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값싼 중국의 제조업 제품 덕분에 중산층의 삶이 잠깐 반짝이고 나아지는 듯 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니까 결국 중산층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 특히 러스트벨트 노동자라고 불리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클린턴과 민주당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은 원래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그러나 믿는 도끼가 더 아픈 법입니다.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아예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죠. 더군다나 미국의 민주당은 합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간대한 정책을 써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도 비용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이민자 모두가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정작 세금을 내주는 미국 중산층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죠.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 주립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경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공화당은 원래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단호하게 막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공화당도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1995년 이후 30년간 공화당이 집권해온 텍사스주조차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주립대학 등록금을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죠.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디센티스가 주지사가 되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있죠. 텍사스주는 한 발 더 나아가 주 경계선에 장벽을 설치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이민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반난민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런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트럼프의 인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성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해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여기다 불법 이민자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트럼프의 인기를 몰랐을까요? 미국의 구 미디어인 레거시 언론들이 연일 해리스에게 유리한 기사만 내놓으며
대세론을 펼치다 보니 미국 중산층 백인들은 트럼프 지지 여부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환경이 뉴미디어로 넘어가면서 TV나 신문 같은 구미디어는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어차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미디어를 외면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의 집중 공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세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상 최강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첫 임기 때 국내외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는 다소 파격적인 외교정책을 썼습니다. 2018년 미국이 주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까지 탈퇴하겠다며 여러 차례 동맹국들을 위협했죠. 트럼프의 나토 탈퇴 의지는 위협이 아닌 진심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나토 탈퇴를 불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들 중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2%가 안 되는 국가들은 러시아 등의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해왔죠. 이렇게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려라 마라 요구하는 것이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한 해 동안 미국은 8,600억 달러나 방위비로 지출했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합쳐도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4,040억 달러에 불과하니 나토 회원국 전체 방위비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불균형이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이렇다 할 적국이 없음에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출하며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정작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충분한 방위비 지출 없이 미국의 안보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은 나토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우 전쟁을 시작한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유럽 국가들이 과연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만일 독일 등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2025년에도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면 트럼프는 나토 탈퇴를 무기로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나토에 안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나토 국가 간에 분란이 생겼을 때 막강한 권력으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직접 나토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국익만을 우선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현실화되면 나토의 위상은 향후 4년 동안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4년 9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2.5%에 불과하다며 미국처럼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한 해 20조 원을 국방비에 더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하면 약 30조 원의 추가 지출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속적인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2024년 4월 아소다로 부총재를 급파했던 일본처럼 눈에 보이는 트럼프 대응 외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트럼프 맞춤형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흔들린다. 유럽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부의 상징이었죠. 그런 유럽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유럽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요. 그래서 유럽이 가난해진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1999년 500.35를 기록했는데 2024년 10월 528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박스권에 갇혀있지요.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S&P 500 지수는
4배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성장을 멈추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구 고령화가 주된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유럽의 가난이 본격화된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 더 높았습니다. 1990년 후반이 되자 미국은 합계 출산율 2.1을 유지한 반면 유럽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해 1.46까지 떨어졌죠. 그에 비해 한국은 0.72까지 추락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년 내로 우리가 유럽보다 몇 배는 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또 다른 문제는 투자와 연구 개발 예산이 미국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강력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R&D 예산이 풍부하죠. 게다가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투자가 1조 달러에 근접한 반면 유럽은 3,520억 유로에 불과해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지요. 또한 미국은 통합된 R&D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유럽은 개별 국가가 따로따로 연구를 하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집니다. 한국의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하지요. 한국의 R&D 투자는 1,100억 달러로 국가 규모를 고려할 때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 투자가 워낙 큰 덕분이고 2024년은 2023년보다 14.7% 예산이 줄어든 26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응용기술 개발 예산이 75%나 삭감되어 한국 AI 혁신 생태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R&D를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부활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R&D 지출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죠.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은 유럽의 자본시장을 미국만큼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유럽인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타파하고 도전하는 유럽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유럽이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유럽에서는 정치 구조의 특성상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연방제도처럼 강력한 정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나라가 혁신을 외치면 옆 나라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안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눈앞에 위기를 두고도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M1 발목 잡기를 하면서 점점 더 축소지향적으로 나아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연합의 모습에서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 노력하기보다 오로지 정치 성향에 따라 편을 가르고 내 편이 내놓은 정책이 아니면 무조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옳은 정책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으고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진영의 논리만 우선시하면 진정 우리나라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국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또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세계 정세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다면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화합하고 융합해 나간다면 2025년에 희망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고 정의로울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모두 힘내시길 기원합니다.